Previousl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윤희숙입니다. 드디어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그 대선 출마 선언문을 또 봐도 이 현 정권에 대해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이다. 표현의 수위가 좀 세다 보니까 탈레반이라는 거 무장 세력이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건 다 알거든요. 다 원리주의자들이잖아요. 저는 정말 5년 더 이런 정권이 계속 정권을 잡으면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정권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셔서 그동안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윤희숙 의원이 초선이신데 존재감을 확 높였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나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연설이 그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을 짐작하셨어요? 전혀 못했죠. 그 자유 발언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니 가서 허공에 대고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본회의 끝난 다음에 다들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긴장도 안 하고 그냥 털레털레 갔어요. 준비 조금 해서. 그래서 털레털레 들어가서 했는데 그 자리에 올라서서 딱 보니까 우리 동료들은 별로 없고 민주당 분들만 잔뜩 계셔서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는데 이런 그런 생각은 했어요. 네, 그런데 네. 저도 사실은 그 다음날 그 반응을 보고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근데 뭔가. 그때 연설에서 그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그 언급을 하셨는데 임차인을 흔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니까 그 연설이 예언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와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데이터에 기반해서 안 만들어요. 여야 막론하고 그리고 여론에 너무 좌지우지되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숫자를 봐야 돼요. 데이터를 보고 시장에 이미 이상 신호가 굉장히 강하게 갔어요. 그럼 그거를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계획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제대로 될 거야.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문화가 그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나 본인들의 본인들의 주관적인 어떤 도그마 이런 거에 의존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원래 사시던 강북에 있던 집 그 세를 놓고 계셔서 임대인 입장이기도 하셔서 여쭤보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 임대차 3법의 폐해를 좀 절감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저가 지금 사는 곳의 임대인도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임차인으로 계세요. 끝도 없는 고리가 지금 형성돼 있는 거죠. 그 임대차법에 그거잖아요. 내가 실거주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원래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당장 내년에 이 중에 누구라도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충격파가 이 물고 물리고 있는 임대와 임차인의 그래서 고리가 이게 뭐 네. 여러 개의 쿠션을 통해서 굉장한 충격을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다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는 시장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힘든 사람이 가장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정말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제 해석은 그래요. 그 얘기했던 것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끄집어낸 거죠. 근데 그 연설할 때 표정하고 어조 이런 거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손은 덜덜덜덜덜 떨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가 더 빠지니까. 분해가지고 화가 나서 떨린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도 됐고 절제를 하는데 이제 분하니까 제가 그걸 처음에 딱 발견하고 이렇게 제가 눌렀어요. 다음날 그게 막 화제가 되는데 네. 손 떠는 게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걸 다 어떻게 없앨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불가능이죠 이제는. 박제예요 박제. 그래서 그 국민 수전증이 됐죠. 또 새로운 경험을 하셨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존재감을 확 높이신 연설이 있어요. 필리버스터 연설.
네. 그 필리버스터 연설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셨어요. 12시간 47분. 12시간 47분. 민주화의 흐름,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화장실도 안 가고 휴식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줄창 서서 하신 거잖아요. 그 어떤 선배가 자기 올해 방송 나간다고 대신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어차피 이게 오래 계속되면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았고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그러고 했어요. 했는데 내 앞에 그 했던 분이 한 4시간 정도 했으니까 나도 그 정도 하면 되겠지.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연설의 내용이 당시 여당이 밀어붙이던 법안 3개,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그다음에 이제 5.18 역사왜곡 처벌법, 이게 닥쳐 3법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억압하는 법을 그때 이제 싸그리 3개 정도 이제 낸 거죠. 그래서 그 닥쳐 3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닥쳐 3법을 보면 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 법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민주화의 흐름,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굉장히 튀는 행위다.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였어요. 그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 왔던 것을 사실 그 시간 동안 정리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막연하게 화가 나 있던 부분을 그날 그 본회의장에서 막 풀어내면서 제 스스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사실 이번에 쓴 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 정치의 배신? 네, 그 책의 내용을 그날 밤에 쓴 거예요, 사실 머릿속으로.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여당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얘기를 하시지만 또 같은 당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또 다 하시더라고요. 많이 참아요. 많이 참고하시는 게 이 정도이신 거죠?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 만나가지고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주는 문제 합의하고 돌아왔다가 당의 정체성을 흔들었다면서 엄청 윤 의원한테 쓴소리를 들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은 저는 사실 뭐 우리 이준석 대표는 아주 지금 자랑스럽죠. 지금 당의 얼굴을 엄청 젊게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는 되게 고마워하는데 그 사건은 조금 저는 이 당의 철학이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막 뿌리고 무책임하게 뿌리고 파퓰리즘 안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철학인데 근데 그런 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아젠다가 제기가 되면 그 유연성을 가지고 가서 그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게 저는 정당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런 얘기 없다가 당대표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런 문제를 덜컥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퇴행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랬던 시절이 있지요. 그 총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당대표라고 하지만 예전엔 총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맘대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자랑스러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것은 그게 퇴행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어떤 당의 철학에 관한 부분은 논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을 국민들이 보시는 게 저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 이준석 대표랑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유승민,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여가부 폐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얘기를 안 해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여가부에 많은 문제가 있죠. 저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 문제 제기를 굉장히 공감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대안을 낼 때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문제야가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야까지.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를 도려낼 수 있어? 또는 이게 도려지지 않는 거면 그거랑 붙어 있는 중요한 기능이 있으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살릴 거야까지가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대안을 내놓는 거죠. 이게 이제 정책 연구가로서 제가 훈련받은 바예요. 감정상 굉장히 화가 나서 세게 때리는 방식으로 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감정을 지금 터뜨리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민생을 망쳐놓은 국토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지금 여가부가 보이는 문제점들, 왜 권력만 쳐다보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만 하는지에 그 문제가 나타나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 다음에 2개의 공약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1호 공약이 노동정책.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2번째 공약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인공지능 보조교사를 투입하자. 엄마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으면 다른 걸 안 해도 불리함이 없도록 해주는 사회를 바라는 거죠.